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제1여고 1학년 여러분들. 우리 기말고사 끝난 이후로 첫 수업이죠. 중간고사 끝난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보고 굉장히 멘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범위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쉽게 낸다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기말고사 때는 절대로 쉽게 낸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대신 학습지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는 말해주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때는 더 원활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 늘보예요. 나무 늘보. 자, 늘보한테 인사하세요.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까지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다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지만, 자, 기말고사를 잘 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지방의 행정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5도 양계입니다. 이 5도 양계라는 게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가 전국을 8도로 나눈 것처럼 이것도 지방을 5도로 나눈 겁니다. 크게 여기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죠. 크게 5도로 나눈 다음에 특별한 구역이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계예요. 자, 양쪽 할 때 양쪽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북방을 지키기 위한 특별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양계입니다. 자, 각 도에 안찰사를 파견을 했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관찰사가 파견이 되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한번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북계. 자, 양계 중에 한 군데가 북계, 그리고 여기는 동계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수도죠. 자, 개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서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경입니다. 자, 남경도 있겠죠? 남경은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남경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삼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점들이 있는데 점들이 뭐냐면은 성종 때 12목 있었죠? 자, 12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강화도예요. 자, 강화도 바로 옆에 서울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도시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경은 사실 별로 서울은 중요하지 않는데 동경도 그냥 있었다 정도 알면 되는데 서경,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 개경, 그리고 강화도 이 세 도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고려시대 때는. 자, 군사제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2군 6위였다. 자, 넘어갑시다. 자, 과거제로
관리가 등용이 되었는데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왕이 누구죠? 광종이죠. 자, 그래서 묵과는 없었어요. 자, 묵과가 왜 없었냐? 이 과거제라는 게 우리 수나라 때 처음 시작돼서 당나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송나라 되고 나서 들어온 건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실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것. 그게 과거제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그 전에는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뭔가 왕이 마음에 들고 뭔가 부모님이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주로 올랐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승과로 승려를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음서가 뭐냐? 자, 옆에 있어요. 음덕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건데, 음덕, 그늘, 부모님의 그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신의 자녀들에 따라서 서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손들을 과거제, 그러니까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체크를 해봅시다. 자, 2군 6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양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계가 이렇게 고려시대 때 있었다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음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를 우리가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표와 태정태세 문단세 이제 조선 왕 외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말고사 전에 시험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생소하고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선시대가 훨씬 익숙한 데다가 또 고려시대 때는 자꾸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름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외우기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북방 유목민족이 거란과 여진, 그리고 거란 쪽이 세운 게 요나라고요. 여진 쪽이 세운 게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고려시대 때 집권하고 있었던 세력이 호족과 이 호족들이 호족을 낳고 과거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관직이 오르고, 그죠? 그러면서 대대로 물려받는 게 바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천은 아주 중요한 승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불교 파트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천하고 진울이 전기하고 후기다. 이렇게 나눠진 거를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이 문제를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로, 이제 저는 한 문제 내니까 서술형 문제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서 다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을 하고, 그리고 1년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외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선생님이 외우는 팁을 알려줄게요. 자, 거란요 여진 금은 어떻게 외우느냐? 자, 요거트를 먹는 여자가 금을 좋아해.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또 금방 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그리고 여진, 금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순서도 이렇게 거란, 여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어쨌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어떻게 외우냐? 자, 여기에 시옷이 들어가죠. 그쵸? 시옷이 어쨌든 1년부터 외우면 더 편해요. 1년은 이응이 2개 들어가고 삼국유사에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은 삼국유사고, 자, 삼국사기에는 이응이 없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김부식 거예요. 어쨌든 이게 약간 편법 같지만
역사에서 뭔가 인과관계라 해야 돼, 연관관계가 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탱이로 외우면 좋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고려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봐보도록 합시다. 자, 호족은 말 그대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은 공신들, 옆에 나와 있어요. 공을 세운 신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권력은 시소 같아가지고 왕의 권력이 세지면 어때요? 신하의 권력은 자동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신하의 권력이 강성해지면은 왕의 권력은 더 떨어지게,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권은.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이 북방, 여기 보이죠? 지도에서 왼쪽 이 거란, 그러니까 그 중원 쪽이죠. 중국 쪽에 거란이라는 북방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이 거란과의 관계를 보면은 1차 침략을 합니다. 자, 침략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고려 왕이 거란이 아주 강성해짐을 보면서 선뜻 땅을 떼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외교관, 그러니까 뭐 장군이었죠 사실, 서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서희가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느냐, 땅을 떼어서 적에게 주면 만세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역사의 기록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 촌지 같은 거 있었죠. 저는 뭐 엄청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저랑은 별로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촌지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봤지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이 나한테 촌지를 준다. 그럼 내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학부모님, 제가 이 촌지를 받으면 만세의 수치가 될 거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서 나는 부끄러워서 후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아니면 우리 국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그 판단에 따라갈 수 있는 거,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역사의식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옳다 그르다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뭐 하나 태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개를 들고 졸면은 선생님이 딱 보인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연수를 갔을 때 고개를 들고 졸지 않겠죠. 고개를 숙이고 졸겠죠. 그러면은 티가 덜 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죠. 적절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희가 이제 반대를 해요. 자, 그래서 소손영이라는 거란의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자,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자, 우리 발해 있고 통일신라 있죠. 통일신라가 굉장히 지금의 한반도의 이 토끼보다는, 호랑이 모양보다는 더 작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라의 땅에서, 더 작은 땅에서 일어났다. 자, 고구려 땅은 어땠어요? 우리가 지도에서 색칠도 했지만 굉장히 커요. 그쵸? 발해의 영역만큼 컸을 정도도 있었어요. 자, 고구려의 땅은 다 우리 거란의 것인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땅, 그러니까 더 위쪽, 통일신라보다 더 북진을 했죠. 우리 태조 때. 더 위의 땅을 차지를 하고 있느냐. 자, 근데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은, 자, 송과 절교를 하고 땅을 바치면은 봐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서희가 딱, 이거구나. 우리가 땅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거란하고 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 거란이 여기 있으면은 한 송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근데 송하고 거란하고 굉장히 친했단 말이죠. 자, 굉장히 친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친했어요. 자, 송하고 거란하고 싸울 때, 자, 송이 고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고려가
뒤에서 거란을 쳐버리면 거란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멸망할 이렇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란이 서희가 생각하기를 이 뒤에서 뒤통수 칠까봐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강동 6주를 주라고 해야겠다. 자, 왜냐면은 우리 태조 때 땅덩이가 요만큼이었잖아요. 그쵸? 북진해서 그러니까 땅이 얼마만큼이었냐면은 이 정도였는데 이게 북진을 해서 좀 올라갔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원래 여진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죠? 거란이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진이 거기를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고려 입장에서도 이 땅을 차지하면 굉장히 이득이 크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서희가 생각하기를 이 송하고 관계를 끄는 거를 원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서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자, 이름에도 드러나 있다. 고구려, 그쵸? 그럼 여진을 몰아내고, 이 강동 6주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여진이 있는 강동 이 6주를 우리에게 주면은 내가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의향이 있다. 그리고 송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을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소손영 거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싸우지 않고 내가 그냥 땅덩이를 조금 떼서, 여진의 땅덩이를 조금 떼서 고려 서희에게 주면은 내가 송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얻어낸 게 바로 뭐예요? 외교 담판. 자, 담화를 통해서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 강동 6주예요. 자, 이 강동이라는 거 말 자체가, 강동이 어디냐면은, 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가 압록강입니다. 자, 압록강의 동쪽이라 해가지고 강의 동쪽에 6개 주인데, 주도 마찬가지로 담로, 그죠? 목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 이름이에요. 시처럼. 그래서 6개의 주를 획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획득을 해요.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자,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게 기억하기 또 쉬운 게, 강감찬이 왜 쳐들어왔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이제 송하고 관계를 끊자고 했는데 과연 서희 그리고 고려가 송하고 관계를 끊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제를 막 받아들이고, 그죠?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었는데 끊을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거란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2차 침략을 하고요. 그리고 3차 침략도 합니다. 자, 3차 침략에서 강감찬이 귀주, 6개 주 중 하나가 귀주예요. 자, 기억하기 쉽죠? 강동 6주, 귀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거란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았고요. 개경에, 수도에 나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나성을 쌓는 건 뭐냐면, 선생님 교무실이 있는데 교무실에 펜스를 다 쳐놓는 거야. 우리 1층 교무실에 가면은 펜스가 크게 쳐져 있잖아요. 특히 시험 기간 되면은 펜스가 크게 쳐져 있어요. 왜 그래요? 애들이 시험 문제를 훔쳐볼 수가 있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튼을 막아놓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란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펜스를 딱 쳐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대를 꼭 가야 하고, 뭔가 부병제,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하는 이 제도는 사실 6.25나 아니면은 그런 많은 전쟁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자도 군대를 가요. 세계에 여자도 군대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아랍 국가, 알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을 하고 팔레스타인 전투가 일어나고, 그쵸?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948년에 5월 14일날 독립을 하고 나서 계속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벌귀족. 자, 이 사람들은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호족이 강성했고, 이 시기에는 한 11세기 정도로 보면은 한 100년 보통 한 500년 정도 되는 고려 역사 중에서 100년씩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 표를 보면은. 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과거제를 보지 않고 뭔가 부모의 덕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 공음전. 자, 공음전과 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볼까요? 자, 체크. 공음전과 음서 굉장히 중요해요. 동북 구성도 굉장히 다 중요하네. 자,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놓을게요. 자, 공음전으로 세력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호족이 있고 또 과거제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계속 그 대물림이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대물림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문벌귀족, 문벌 좋은 귀족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진과 금의 관계. 자, 윤관이 무엇을 조직을 하냐면 별무반을 조직을 합니다. 자, 별무반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한 무술을 가진 군대예요. 자, 이 반이 반장할 때 그 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반, 2반, 3반, 5반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반, 별무반. 특별한 조직을, 군대를 조직을 해서 승리를 하면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자, 동북이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쪽, 자, 동쪽, 그리고 북쪽. 자,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대략 요쪽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북 구성이. 근데 위치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도를 넣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여진의 땅을 차지를 했다. 자,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진이 강해지자 여진에게 동북 구성을 다시 반환을 합니다. 자, 이 성도 그냥 우리 뭐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캐슬.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묘청 서경 천도운동.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가 정치사 부분에서는 중요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순서 맞추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여백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진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군신관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관계를 요구를 해요. 고려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이라는 2인자, 그러니까 약간 최순실 같은 존재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이 내가 임금을 하고 너네는 신하를 해라. 그런데 너무 정치가 썩어가지고 최순실이 그래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일본한테 붙으면은 내가 권력을 더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점이 있었겠죠. 이자겸도 마찬가지로 이 경원이 씨 이자겸인데 문벌귀족 이자겸이 권력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종,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자겸을 몰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거 올릴 건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최순실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최순실이 막 난리치고, 알고 보니까 막 목포에 막 저 뒷계 쪽에 땅이 엄청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문재인이 정치를 잘하네, 힘이 세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뭐야, 알고 보니까 완전 똥통이었잖아, 그 속에 최순실이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박근혜가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빈 깡통 안에 있는 게 사실 최순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사람들이 인종을 깡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깡통 때문에 왕실의 권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서경 출신의 관리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서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소인 개경이에요. 보통 정치는 개경에서 모두 일어나게 되는데, 자, 크기를 이렇게. 자, 여기가 개경이고 여기가 서경이에요. 근데 서경 출신의 관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서울 다음에 부산이 제일 큰 도시라고 치면은 부산에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강성해지는 거죠. 그죠? 강성해져서 서울에 있는 최순실 그놈들, 최순실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 무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죠. 최순실이 일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죠? 이자겸이 여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국권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여진족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 않았느냐. 윤관이 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여진을 이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본의 식민사학, 그러니까 식민지로서 우리가 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를 많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논리에 의해서 사실 교과서가 쓰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그때 그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다시 편집하고 작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묘청에 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난이라고 하는 거는 난동을 피운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묘청이 난동을 피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외세를 물리칠 수 있고 지금의 깡통밖에 없는 이 정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굉장한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개혁가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아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해야 또 편하죠.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으로 이 인종이 깡통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경 출신들이 성장을 하고, 자, 묘청이라는 사람이 금을 정벌을 하고, 자, 원래 우리가 금은 정벌을 했었는데 이자겸이 수용을 해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정벌을 하고 풍수지리가 좋은 어디냐?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를 하는데 건의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저번 시간 연호 배웠죠. 연호라는 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올 2020년을 패션왕 1년으로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윤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연호, 우리가 아주 독자적이다. 전혀 여진족, 금나라에게 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나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려고 자기들만의 연호를 정하고요. 국호를 정하고요. 뭐 1000개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플까봐 뺐습니다. 네, 딱 핵심만 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평가에 있어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잠잠히 있지 않고 그 뭔가 그 이익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거에 뭔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개혁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 물론 그게 자기의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묘청이 자기의 권력을 뭔가 그러니까 서경의 땅값을 올리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음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김부식이 결국에는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서경이 여기고요. 개경에서 서경을 우리가 이렇게 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 자, 금나라. 자, 여진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칠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쵸? 남진 정책 할 때 평양으로 천도했잖아요. 그쵸? 누가? 장소왕이. 자, 천도를 하면 뭐가 좋아요? 인력을 다 데리고 가서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실패합니다. 자, 묘청이 뭔가 깡통인 이런 정권을 타도를 하고 싶었지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묘청이 어느 정도를 차지했었느냐?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를 이제 묘청이 차지를 했었는데 토벌을 합니다. 토벌을 어떻게 하느냐? 자, 김부식이 이렇게 다 토벌을 해요. 자, 진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김부식이 무엇을 편찬을 하느냐?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최고로 오래된 역사책, 현존하는 역사책이죠. 원래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자, 삼국사기. 시옷 이제 이응이 없으니까 김부식인 거예요. 자,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삼국사기가 왜 편찬이 되었냐고 보면은 어쨌든 자, 여러분 고려라고 하는 국가는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될 국가 중 하나예요. 왜냐? 우리가 거란을 물리쳤죠. 그리고 여진도 물리쳤어요. 그렇죠? 물론 이자겸이 수용을 하긴 했지만 그 군신 관계를 수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별무반을 형성을 해가지고 윤관이 동북구성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축조를 했잖아요. 자,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 원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원 간섭기라고 하지 원 강점기라고 하지 않거든요. 원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는 점. 왜냐면은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죠. 그쵸? 임진왜란 때 우리가 지금 500년 정도 된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뭐예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다는 점이죠. 고려시대 때는 훨씬 화려했어요. 우리가 거란도 물리치고 거란은 송나라, 그때 강성했던 송나라도 이렇게 제압을 한 나라예요. 제압을 한 유목국가였는데 우리가 막아냈고요. 또 거란도 그 여진도 마찬가지고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은 세계를 제패했는데 고려만큼은 우리가 그 제패를 당하지 못했죠. 그죠? 우리나라를 제패하지 못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죠? 베트남까지 이렇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아냈다는 점 굉장히 그 국뽕,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었는 반면에 또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금을 정벌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금의 사대를 하는 편이에요? 금의 사대를 하는 편이에요. 사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일사자에 큰 대자를 써가지고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상이죠. 대상을 크게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것은 이제 자기보다 세력이 더 센 사람들을 더 크게 받든다는 의미인데 이 사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 여진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식이 굉장히 불안했었고 뭔가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단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나중에 팔만대장경 할 때 배울 거지만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대동단결을 해서 각자 나무를 만드는 사람 나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옮기는 사람 강화도에서 합천 저기 지리산까지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 국민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외세의 침략이에요. 굉장히 웃긴 게 우리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국가적으로 뭔가 안에 혼란이 있을 때 뭔가 외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은 국가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갑자기 코로나와 정부와 이 신천지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영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김부식이 아무튼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거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왕권 강화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왕권 강화의 필요성과 역사책의 기록이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쨌든 김부식, 왕편인 이 김부식이 지방에서 난리를 피우던 이제 김부식의 입장이에요. 지방에서 국가가 썩었다고 난리를 피우던 이 묘청을 진압을 하면서 다 죽이거든요. 그거를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방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겠다예요. 아니면은 국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국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역사책 편찬이 필수였던 거예요. 자, 왜 역사책이 편찬이 되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개경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개경파와 서경파. 자, 이게 대표. 자, 개경파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자, 대표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죠. 김부식은 왕편입니다. 자, 서경파는 묘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뭐냐면은 김부식은 어쨌든 왕편이니까 기성세력이죠. 기성세력이고 서경파는 지방에서 성장했던 신진 세력입니다. 새로운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상. 자, 사상은 개경파는 유교 사상입니다. 자,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경파는 풍수지리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경이 그러니까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서경으로 천도할 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외세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는 개경의 땅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서경 지금의 평양이죠. 얼마나 좋아. 이거 막 강도 크게 흐르고 그죠? 막 대동강 엄청 물도 많고 산도 좋고 여기로 옮겨야 된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사실 김부식을 사대주의라고 많이 이제 책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을 텐데 전 사대주의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현실주의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대라고 하는 거는 받든다고 했잖아요. 김부식이 여진 개족을 받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다른 문제집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을 건데 이 사대주의가 아니었던 게 확실한 게 뭐냐면은 진짜 사대주의였으면은 삼국사기에 뭔가 사대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서경파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특히 북진 정책, 그죠? 북진, 여기 서경으로 천도해서 위에 금나라를 치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역사의식이라 해야 되나요? 역사의식. 자, 김부식은 신라 계승의식이 있었고요. 서경파는 무력 계승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신라 계승의식이라는 건 어쨌든 김부식은 이 고려 초부터 계속 지속이 되었던 신라, 경주, 김씨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이제 삼국으로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긴 했지만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어쨌든 고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고려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신라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고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영역 차이라는 거예요. 신라 계승이라는 거는 요 밑에 쪽이죠. 자, 신라 계승이라는 건 요 밑에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건데 고구려 계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지도에도 봤다시피 요만큼의 땅이 다 우리 조상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묘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외세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저는 새로운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까지 묘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굉장히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소의 평가. 자, 이게 내가 왜 이게 제가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냐?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깡통밖에 없는 이 정권, 인종, 묘청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리치자는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 이 썩은 거 우리가 물리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죠. 사실 나는 저 대학생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이 될 것 같냐 어쨌든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을 몰아낼 만큼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탄핵이 되는 걸 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나라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교과서마다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 지금 이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의 이 상황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탄핵시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외세 침략과 이어졌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부끄럽다? 사실 이게 지금 신채호가 말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면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시대 때 들어가면 굉장히 사대 의식이 강해져요. 그래서 명나라를 굉장히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런 식으로 굉장한 이렇게 의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건 반대가 개방적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더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어요. 화려하고 뭔가 무역, 그 병란도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역, 아라비아 상인이 들어오고 자꾸 고려 하다 보니까 코리아, 지금의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송나라, 뭐 아라비아와 상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많았다는 개방적이었는데 이 묘청인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 사상의 정복이 되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승리를 했다면은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역사상 1000년 동안 가장 큰 최악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신채호의 주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합리화의 사람이라고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합리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잘못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죠. 합리화를 하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화하고 내가 뭔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을 되짚어보는 것도 합리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결론이 날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은 합리화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걸 보면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이게 다시 말해보면은 그러니까 신채호가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순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강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르고 우리나라 그 묘청 서경 천도 운동 이후에 원나라를 몰아냈던 점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을 격퇴했던 점 그리고 병자호란 뭐 그 이후에 뭐 그런 또 뭐 의병 활동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 마치 이 모든 일의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묘청 서경 만약에 천도 운동이 성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원나라에 충분히 침략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삼별초를 조직을 해가지고 강화도 뭐 제주도까지 끝까지 저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뒤로도 계속 외세에 저항을 했었고 끊임없이 국가에 뭔가 부정부패가 있을 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율령, 조선시대 때 또 의정부라는 새로운 우리가 다음에 배울 율령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게 끊임없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일제강점기의 원인을 묘청 서경천도운동의 실패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구구절절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꼭 계약을 빨리 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끝났으니까 또 곡을 하나 추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쳤던 곡의 작곡가와 제목을 맞춘 학생에게 그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 달아주시면 돼요. 맞춘 학생에게 1반부터 7반까지 있으니까 7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엔딩. 수고 많았어요.